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를 지탱해 줄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 70세 박 할아버지 역시 그 갈림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고 스스로 생활을 꾸릴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몸이 둔해지고 한 번의 병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기도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은 뒤 갑자기 노후 선택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고, 간병인을 부르면 월 400만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연금 생활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한 규율 속의 집단 생활은 독립적인 성향의 노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한 뒤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녀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았고, 간병인은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요양원의 군대식 생활은 단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유가 줄어든다는 말을 그는 그때 처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설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해야 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 배우자, 자녀, 직장 같은 여러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남아있는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을 혼자 가고 약을 챙겨 먹고 몸이 아픈 날엔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는 현실이 깊게 와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내 노후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 자녀와 함께 살아도, 간병인을 쓰더라도, 요양원에 가더라도 생활의 주도권은 남의 손에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집을 전전하며 잠시 머무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 그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집은 편해야 할 공간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늘 방으로 밥을 들고 들어가 먹어야 했고, 자녀들이 내뱉는 무심한 말투에서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노후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남의 기준에 휘둘릴 것이다. 그가 이 말을 되뇌인 이유는 단순히 자녀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삶을 선택하는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면 선택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연금은 한정적이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현실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후의 선택은 남이 주는 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고 현실에 맞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갈림길 앞에 섰을 때 그 길은 누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늘 어렵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그 방패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찾아오는 고요는 처음엔 슬픔으로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 속에 서서히 또 다른 감정들이 스며듭니다. 허무함, 막막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외로움. 박 할아버지가 75세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잃고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상실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의지하며 손을 잡고 병원에 가던 그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아내가 없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때는 지루한 대기 시간도 대화로 채웠고 진료실을 나오는 길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괜찮아, 오늘은 별일 없겠지 라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병원도 집도 거리도 전부 낯설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의 일상은 사람들의 상상보다 훨씬 버겁습니다. 진료 카드를 꺼내는 일, 번호표를 뽑는 일, 걸음이 느려 뒤에 줄을 세우는 일까지도 스스로를 자꾸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긴 대기줄에 서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 고비를 같이 넘겼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몸은 아프면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의 무게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었지만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라면 안 되지. 그는 자녀가 자신에게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 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녀도 언제 도와야 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크게 넘어져 입원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를 걱정하며 자신들의 집에서 몇 달씩 번갈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려는 감사했지만 자녀의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챙기고 싶었지만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불편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자녀들은 눈치를 보며 아버지, 식사는 방에서 드세요. 아이들도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가 이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감정이 가볍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머쓱하게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 집은 결국 내 집이 아니었어. 젊었을 때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가 자식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녀들의 말투였습니다. 젊은 세대 특유의 빠르고 건조한 반응, 그리고 무심한 표정은 박 할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느려져도 말이 반복돼도 내가 늙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 그는 자녀들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도 말이 줄어들었고 식사 때도 조용히 있었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있는 공간인데도 외로운 것은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의 집을 떠나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그 선택이 자유를 준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고 밤에는 문득문득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이런 생각들은 그를 불면의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홀로 병원을 가는 일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만 참자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병원에 가는 일을 미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혼자 움직이는 데서 느껴지는 육체적 정서적 부담의 총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그 존재는 가까운 듯 가장 먼 관계가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존엄을 잃고 싶진 않다. 그리고 그는 진짜 노후의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 때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지지만 그 외로움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노년에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처럼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까지. 노년의 돈 문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경제적인 불안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며 서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순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입원하고 퇴원한 뒤 그는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들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돌아오는 길이 고역이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의 월급은 최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돈은 박 할아버지의 연금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일부를 도와주었지만 그 도움조차 박 할아버지에게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 손을 빌려야 하나? 이 말은 그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부모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택입니다. 그는 늘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유를 잃는 느낌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쓰면 생활이 불안해지고 돈을 아끼면 몸이 더 아프고 위험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지는 요양원뿐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간병인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저렴한 요양원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실망했지만 자녀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가 꿈꾸던 노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마치 규칙으로 움직이는 군대 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같은 자유로운 성격의 사람에게는 이 생활이 큰 억압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안에서의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큰 소리로 TV를 틀었고 어떤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여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문제로 화를 냈고 누군가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면 너무 슬프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그는 그곳을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비용은 아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간병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어렵고 요양원도 자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는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아끼면 몸이 위험해지고 몸을 지키려면 돈이 부족해지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나를 지켜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젊은 부부가 돈 문제로 크게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였습니다. 부부는 생활비가 부족해 다투고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는 점에서 그는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노후를 바꿀 결정적인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큰 비용을 쓰는 노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되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생각이 그의 삶을 전부 바꿔놓을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젊은 부부에게 소액을 드리고 도움을 받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 500만 원을 주는 대신 젊은 부부에게 50만 원을 드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식. 비용은 10분의 1로 줄고 생활은 더 편안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자신에게 맞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에 의존하는 삶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결국 비용과 편안함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말다툼을 지켜본 후 박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듦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이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 상대가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혼자서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최선이다. 다음 날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작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하루 두 끼만 먹고 간단한 집안일만 필요하니 매일 잠깐씩 도와줄 수 있겠나? 대신 월 50만 원을 드릴게. 젊은 부부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의상 돈을 받기는 좀 이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기대와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을 박 할아버지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젊은 부부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였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다투던 그들에게는 박 할아버지의 제안이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안정적인 추가 수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부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가는 받아야 서로 편해. 그래야 오래가고 서로 미안할 것도 없지. 이 말에 젊은 부부는 비로소 편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부부의 아내는 정성스럽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방을 환기시키고 간단히 청소하고 세탁기를 돌린 뒤
부드러운 미음과 따뜻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집밥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그냥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부는 집을 정리한 후 돌아갔습니다. 첫날의 도움은 불필요한 과함도 부족함도 없이 적절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활 방식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침과 저녁 2번씩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었는데 할아버지의 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는 새로운 수입 덕분에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관계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일부로 변해갔습니다. 부부는 집안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꼼꼼히 닦았고 냉장고 속 식재료도 부족하지 않게 맞춰두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야채를 더 넣어 반찬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했고 남편은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며 부담 느끼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들의 진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이 가진 선함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생활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1년 동안 박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간병인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성실히 챙겨주는데 나도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젊은 부부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매달 50만 원 드리는 것 말고 1년 동안 계속 나를 돌봐준다면 500만 원을 보너스로 드리고 싶네. 젊은 부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그러나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성실하면 보답이 있어야 해.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내 몫이지. 젊은 부부는 결국 눈물이 맺힌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만 원은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는 희망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부부는 더 깊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후의 시간을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상호 도움과 정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노후는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젊은 부부는 어김없이 찾아와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그의 얼굴엔 오래된 근심 대신 조용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느 날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그의 삶은 오래전부터 고단함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고 자립 능력을 잃게 된 순간부터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혼자였다. 몸이 서서히 약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오른쪽 신체 감각을 잃은 후에는 삶의 기본적인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를 돌봐줄 여력이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동딸은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압박 아래 갇혀 있었고 사위는 그야말로 거칠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도망갈 수도 없었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자신을 보호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 할아버지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신을 위한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며
외손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며 두려움만 배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외손자가 어머니를 위해 맞서 싸울 용기를 갖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딸은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삶 속에서 김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작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딸은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외손자의 도움으로 겨우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손자는 배달 음식을 대신 주문해 주었고 가끔 집에 와서 화장실을 비우고 목욕을 돕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손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으며 결국 여자친구가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외손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는 오래 못해요. 간병인을 써야 해요. 그의 말은 짜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외손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손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의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과 거의 없는 예금으로는 간병인도 요양원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은 기본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시작했고 더 좋은 시설을 원하면 비용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요양원보다도 많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는 문득 한 가지 해답을 떠올렸습니다. 돈은 적게 들면서도 안정적인 방법, 혼자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그 답을 떠올린 날,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외손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외손자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앉아 두 가지 선택지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방법. 두 번째,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외손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함께 살며 최소한의 함께 사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 외손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미 거칠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마음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이 넓다는 점도 결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 결혼 후에도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결국 외손자는 두 번째 선택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외손자가 그를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끝까지 돌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심지어 친자식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는 외손자에게 간병인을 쓰는 대신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2번 몇 시간씩만 도와주는 형태. 비용은 몇십만 원이면 충분했고 연금으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부담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집에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의 부족도 외로움도 아닌 응급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외손자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고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세탁하고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을 짓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퇴근했습니다. 외손자는 더 이상 생활이 무너질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김 할아버지는 큰돈 없이도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집은 조금씩 수리되었고 생활은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를 위해 최선의 방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도 인간답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노후란 결국 돈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혼자인 시간이다.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고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병원에 갈 때도, 갑자기 쓰러질까 두려운 밤도,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날도, 그 모든 순간은 결국 혼자 견뎌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외손자와 함께 사는 것이 단순히 돌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문 너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공포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 안정감에 기대며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외손자가 힘들지 않도록, 자신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고 몸은 점점 굳어가지만 품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손자가 직장에서 지친 얼굴로 퇴근해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요. 그 말에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손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쉬어라. 나는 간병인도 있고 네가 없더라도 괜찮다. 내 인생을 먼저 살아라. 외손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봄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의존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간병인을 고용하든 요양원을 가든 그 어떤 선택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주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외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 나한테 남은 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야. 그러고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담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방식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며 비상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해도 노인에게는 비상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있어야 내 감정도 삶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갈등을 겪는 순간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어느 날 외손자의 아내가 집에 찾아와 말했다. 어르신, 집에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었고 도움을 받는 대신 서로에게 여유를 나누는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집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외손자 부부는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고 집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바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동하기 쉬운 손잡이를 달아주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었습니다. 주방에는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식기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작은 배려의 축적이 집 전체를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있다. 그는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외손자와 외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너희가 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의 말은 곧 가족 전체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노년은 비극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지혜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옆에 가족이 있든 없든 사람은 지혜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는 즉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좀 있으면, 건강만 좋으면, 아이들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며 1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본 김미자 간병사님의 실제 경험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한 단 3명의 공통점. 숫자만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1000명 중 단 3명.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건강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남들보다 잘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3분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오래된 진실 한 조각을 뒤늦게 발견한 듯한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굳게 믿어온 기준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간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했던 3분의 공통점은 우리가 평생 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과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대부분 외적인 것들입니다. 돈, 명예, 자녀의 성공, 건강한 몸. 하지만 실제로 말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경제학이나 심리학 논문보다 실제 현장에서 삶의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는 분들의 말이 훨씬 깊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행복한 노인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고, 그 원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됩니다. 85세, 중풍으로 왼쪽 팔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고 말도 섞어 하시는 분. 요양원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모두들 아, 이분은 분명 우울하게 지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며칠 지나고 보니 놀랍게도 요양원에서 가장 밝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표정이 따뜻한 분이 바로 박철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직감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간병사님도 며칠 동안 이유를 찾기 위해 지켜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50년 지기, 4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들. 저는 이 장면에서 울컥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 명예, 돈, 역할, 힘. 하지만 진짜 잃어서는 안 되는 건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동수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기대돼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이 느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세 친구 모두 몸이 불편한데도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간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줄 사람, 그 단 한 명을 잃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진짜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인연이 있으신가요? 만약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비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아온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희미한 소독약 냄새, 천천히 움직이는 휠체어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드라마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간병사들.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는 날에는 웃음이 조금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하고 길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비슷한 하루들 속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병실만은 늘 다른 온기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가 되면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철수야, 오늘은 좀 괜찮냐? 50년 지기 친구 최동수 씨입니다. 오랜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회사에서 퇴직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이제는 술잔 대신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이 놓이고 회식 자리 대신 요양원 병실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을 뿐 둘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농담을 주고받을 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장난기와 전기 가득했고 함께 회상하는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들은 두 사람을 순식간에 그때 그 시절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 이영호 씨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들어옵니다. 야, 철수야, 오늘도 기다렸지?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 재개발로 집이 흩어질 때까지 거의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시절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마지막 친구 김정남 씨가 들어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구로 다른 두 사람에 비해 비교적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나오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렇게 새 친구가 돌아가며 병실을 찾아오는 모습은 마치 하루 3번씩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요양원 복도 끝 병실 하나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3명이 순서대로 들어와 한 침대를 둘러싼 채 웃고 떠들고 가끔은 세상을 향해 투덜거리기도 하는 모습.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할아버지들 몇 명의 수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 견뎌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다짐 같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간병사님은 말합니다.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병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중풍으로 반쪽 몸밖에 쓰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친구들이 오면 꼭 학생처럼 웃으셨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느낍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지 않아도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손주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면 괜히 걱정할까봐 다 말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다 괜찮아요. 다 아는 얼굴이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평생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조차 다 꺼내놓지 못하는 말들이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세대 간의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식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년 지기 친구는 다릅니다. 야, 나도 그래. 나도 그게 참 속상하더라. 하고 먼저 공감해줍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같은 속도로 늙어온 사람이 옆에서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한 병실, 나이 85의 침대 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준 건 재산 목록이 아니라 함께 늙어온 친구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부터 조금씩 쌓고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 서서히 멀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언젠가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몇 년이 지나버린 관계는 없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만나자, 언젠가 보자, 언젠가 연락할게. 이 말들 뒤에는 사실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서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끝까지 이어진 몇 명의 사람을 지켰느냐, 아니냐. 박철수 할아버지와 새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년에 누구 얼굴을 떠올리며 기다리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안부를 전하기에 가장 이른 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언젠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어르신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대부분은 오전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십니다.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기운이 나지 않기도 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공간 속에서도 유독 기운찬 기척을 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89세의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침 6시 30분만 되면 복도 끝방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들렸다고 합니다. 간병사들이 출근도 하기 전인데 그 시간에 스스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분이 할머니였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굴리고 손목과 발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계 부품에 오일을 바르듯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의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 분 같죠.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운동은커녕 본인 몸을 돌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십니다.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에 결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늘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8세 되던 해에 큰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에 쌓인 물기를 미쳐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할머니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공포를 온전히 마주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하고 밥 먹는 자세 하나도 스스로 조정할 수 없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까지 잿빛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거구나. 퇴원 후에도 몸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몇 걸음만 걸어도 금세 숨이 찼습니다. 가족들은 위험하니 쉬라고 말렸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는 자신이 다시 침대에 눕게 되는 상황이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분 스트레칭 한 가지씩, 집안에서 방과 부엌 사이를 10걸음씩 오가는 연습, 계단도 하루 한 칸씩.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소리 없이 울며 멈추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근육통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 11년 동안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다시 찾는 싸움을 이어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작은 변화들이 89세의 할머니를 70대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병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말 70대보다 잘 움직이세요.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손동작도 정확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윤이 나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금 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움직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지도록 스스로를 미세하게 밀어붙이는 그 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복도 끝까지 20m를 걸었으면 오늘은 22m를 걸어보고 지난주에는 계단을 3칸 올랐다면 이번 주에는 4칸을 도전해보는 식이죠. 그 작은 쌓임이 할머니의 삶 전체를 다시 반짝이게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많아요. 체력도 줄고 기억력도 줄고 먹는 것도 줄어들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는 늘릴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것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은 것 중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완벽하니까가 아니라
불완전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이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건강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행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라는 것. 노력의 흔적만큼 삶이 반짝인다는 사실을 이 할머니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불편해졌는지, 어떤 병명인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할머니처럼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움직여 보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큰일을 해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돌아오니까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 걸음, 내일 두 걸음, 그렇게 쌓아가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몸의 자유는 삶의 자유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머니의 태도는 다음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어르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몸을 통해 자유를 회복했다면 다음 주인공은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7세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어르신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다시 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0 넘으면 성격도 습관도 인생도 그대로야. 하지만 최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단숨에 뒤집어 버린 분이었습니다. 87세라는 나이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김미자 간병사가 처음 할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무표정한 어르신이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젊은 시절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규칙과 문서와 숫자로 살아온 분이라 그런지 감정 표현이 서툴고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라는 무게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우울해서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지만 거기서도 어색함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만 조용히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낯설고 고독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우연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한 어르신이 종이접기를 하고 있던 그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문득 멈춰 서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일까? 조용하게 종이를 접고 색을 맞추고 종이를 펴고 다시 접는 일련의 움직임이 단순해 보이는데 묘하게 마음을 끌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할아버지 인생에서는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처음 종이접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손도 굳고 눈도 침침해 작은 종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꺾을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한번 접었다가 틀어져서 다시 종이를 펴면 종이가 구겨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87년을 살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런데
신기한 건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심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다시 나를 잡아주는 작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든 종이약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나도 뭔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게 된 일을 세기 시작하죠. 그런데 종이약 한 마리로 할아버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후로 할아버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엔 종이접기, 오후엔 펜 글씨 연습,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일기 쓰기.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오늘은 무슨 글씨를 써볼까? 무슨 문장을 적어볼까? 어떤 종이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볼까? 그런 작은 고민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이 취미들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접은 학과나비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선물되었고 깔끔하게 써내려간 좋은 글귀들은 요양원 복도에 붙여져 모두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일기에 적힌 재미있는 일상은 사람들의 대화 소재가 되었고 그렇게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가 어느새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어르신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삶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찾는 노력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삶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87세에 시작한 취미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어색하고 더 두렵고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커다란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작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혹은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하고 스스로를 멈추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최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를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취미는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내일이 조금 더 기다려지는 감정,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은 취미라는 작은 날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기대되게 만들까요? 지금 떠오른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김미자 간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과 깨달음이 뒤섞인 감정이었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세 번째 어르신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나이가 들었을 때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이켜보니 어느 하나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어르신의 삶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그들의 노년을 지탱해준 기둥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몸, 세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김미자 간병사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한 어르신들에게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들은 우리가 흔히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어왔던 요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미자 간병사님은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 나가도, 집이 크고 연금이 많아도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사님이 들려준 사례들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환상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돌봐왔던 불행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세 가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작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취미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을 때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으며 어떤 취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살다가 노년에 접어든 순간 그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것이었죠. 김미자 간병사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말년에 처음으로 깨달아요. 아, 나는 평생 동안 돈은 모았는데 나 자신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마치 미래의 제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행복은 절대 나이 들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간병사님은 불행한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오직 일과 가정만 챙기며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70세, 80세가 되면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심지어 연락하던 지인들마저 하나둘 떠나면서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크게 했고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했던 말은 정말 씁쓸했습니다. 내 곁에는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었어. 내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 말에서 묻어난 허무함,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평생 외롭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몸을 돌보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해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는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이런 질병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30년간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였던 것이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땐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나이 들면 알게 돼. 돈으로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걸. 세 번째 공통점은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 외의 즐거움, 취미, 작은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벗어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묵직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것도 불행한 노년을 만드는 것도 결국 지금의 나가 조금씩 쌓아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회의 책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선택과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김미자 간병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이란 선물이 아니라 결과물이며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겠다고, 관계를 지키고 몸을 돌보고 작은 즐거움을 찾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어집니다. 김미자 간병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고,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 들었던 세 어르신의 이야기와 불행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 순간 문득 간병사님이 들려주신 또 다른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음에도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운동을 시작했고 취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바뀌었고, 그 변화는 마치 작은 파동이 커져 큰 물결이 되는 것처럼 주변의 삶마저 밝게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85세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파킨슨으로 손이 떨렸음에도 매일 글씨 연습을 하셨고, 가족들은 말렸지만 본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떨리는 게 창피해서 멈추면 나는 평생 멈춘 채로 살아야 하잖아. 떨리더라도 계속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지.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자 간병사님은 그 글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억을 흐리게 할지라도 마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기라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조금 해보자 라는 아주 작은 의지라고 간병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현실적인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작게 해야 해요. 큰 목표를 세우면 좌절이 빨리 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큰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 걷기, 책 1권 읽기, 매일 10명에게 인사하기 같은 목표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은 며칠만 지나면 지키기 어려웠고, 그 순간부터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더 깊은 무기력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김미자 간병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딱 5분만 하세요. 딱 한 사람에게만 연락하세요. 딱 한 줄만 쓰세요. 작은 성공은 다음 성공을 불러와요. 이 말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거듭된 관찰로 얻은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한 분이 몇 년 후 꾸준한 산책을 하게 되었고, 종이약 한 마리로 시작한 분이 요양원 복도를 작품으로 채웠습니다. 단 5분의 변화가 5년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조건을 직접 만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간병사님은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꾸는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첫째, 진짜 친구 관계를 회복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 친구는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돼요. 서로 웃고 이야기하면 돼요. 간병사님의 이 말은 지나치게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 노년의 행복도 그만큼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감정을 나누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관계 하나가 노년의 고독을 단단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둘째, 매일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운동은 건강을 위한 행동이기 전에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은 자신감이 되었고, 이 자신감은 다시 마음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하나 만드는 것. 이 즐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접는 것, 짧은 글을 쓰는 것, 음악 한 곡을 듣는 것,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은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노년의 삶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선물했습니다. 간병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선택할지 말지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연락 한 통, 오늘 5분의 움직임, 오늘 하나의 작은 즐거움. 이 3가지는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간병사님의 이 3가지 원칙이 2500년 전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 몸의 자유, 그리고 마음의 기쁨에서 완성된다는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노년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었습니다.